가늠할 수 없는 아득한 시간. 인간의 삶은 자연을 외면한 채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다는 어떤 변화를 겪어온 걸까요?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제주의 연안. 제주 연안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합니다. 돌 상태를 보면은 아예 풀이라고는 잘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황폐화가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바다가 변해버렸는가? 아니 예전엔 그렇게 안 해놨는데 지금이 뭐 오염돼가지고 막 그냥 먼지가 뽀얗게 끼고 바다가 백화 현상 나가지고 돌을 만지면 푸섭서 일어나요 돌이. 제주 연안이 예전에는 좀 항상성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고유한 생태계들이 있었죠.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 종이 그 지역을 우점해 나가는. 생물이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개념은 수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현상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지구온난화만으로 결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수온 상승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우리는 그 단서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이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런데 연안 바다에 이상한 생명체들이 보입니다. 바위 위에도 곰팡이처럼 가득 퍼져 있는데요. 푸른 우산권 해파리입니다. 수온이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이 해파리는 주로 여름철에 발견되는데요. 가을에 출몰한 걸 보니 제주 바다도 기후변화의 큰 파도를 비껴가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썰물이 되기를 기다려봤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뿌려놓은 듯 누런 무언가 바위 위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도대체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옛날에는 여기가 완전 황금어장 들어가면은 보말도 많고 전복도 많고 소라도 많고 다 있었는데 문어도 지금은 하나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문어도 하나도 없고 백화 현상 나가지고 돌을 만지면 푸섭서 일어나요 돌이. 해녀들은 이것을 백화 현상, 즉 갯녹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속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6m 지점. 온통 누렇게 변해버린 돌들이
한가득 바닷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 황금 어장이었다는 곳에 감태나 톡 같은 해조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서 만들어졌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기물이 뭉쳐 있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라 위에도 해조류 위에도 무언가 온통 뒤덮었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안에서 흔하게 보이는 고둥류. 이곳에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빈 껍데기뿐. 빈 껍질마다 모두 집게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고동류라든지 이제 이런 부착생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곳 해녀들의 선택은 결국 먼 바다뿐입니다. 수킬로미터를 배를 타고 나가 비양도까지 가서 조업을 해야 하는 상황. 망사리와 연결된 줄이 끊어질 듯 강한 조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10m가 넘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 듯 들어가는 상군 해녀들. 이들에게도 바다는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망가져버린 연안이 해녀들의 물질 풍경마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진흙처럼 붙어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녀석들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던 것들을 현미경으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400배 확대를 해보니 길쭉한 모양과 좁쌀 모양, 긴 줄기 모양도 확인됩니다. 이 녀석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있는 종은 자이로 시그마, 멜로시라 그리고 나비큘라라는 종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규조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특이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무언가 이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규조류. 다소 생소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발견되는 규조류는 800종가량 될 정도로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선 없어서는 안 될 1차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규조류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에 보면은 우리가 생태계에서 1차 생산량의 그 한 80%를 차지하는 게 규조류예요. 그 규조류가 없으면은 해양 생물들의 그 먹이 단계 있지 않습니까? 먹이 연세에 따른 이제 고차원의 생물들이 그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규조류는 상당히 건강한 생물이고 좋은 생물입니다. 하지만은 폭발적으로 자라서 특이적으로 자라면 어떤 특정 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그게 문제지. 서식 조건만 맞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규조류.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고둥류, 해조류 가리지 않고 서식 공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규조류가 또 다당류들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좀 끈적끈적한 것들을. 거기에 만약에 트랩이 딱 되면, 거기에 잡히면 거미줄처럼 되는 거죠.
예, 북종류들, 전복, 소라 그 어린 유생들이 거기에 트랩되면 이제 먹질 못하고 바로 폐사합니다. 그럼 규조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규조류로 뒤덮인 암석을 채취해 한 수조에는 질소 같은 영양분이 풍부한 가축 분뇨 액비를 넣고 나머지 한 곳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머리카락처럼 긴 규조류들이 자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액비를 넣은 쪽이 훨씬 잘 자란 모습입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영양염이 놓으면은 계속 번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표면에 그 1차적인 그 필름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 생물이 붙고 또 이제 우점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붙으면은 농도가 상당하게 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조류의 증식은 바로 이 연안에 무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을 주민에게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물이 그냥 계속 나와. 그냥 단물 그냥 계속 내려와 저 위로. 어머니나 그 누님들 여자들은 그거 강 물강 떼와야 되지. 먹고 그 것에 또 밥해 먹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연안으로 유입되는 것. 바로 용천수였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용출될 정도로 그 양도 상당합니다. 이 용천수와 인근 바닷물을 채수해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염분이 30%가량이 섞인 용천수의 총 질소량은 무려 800 마이크로몰이 넘습니다. 연안 바닷물의 질소량도 80에서 270 마이크로몰 가량이나 됩니다. 일반적인 연안이 10 마이크로몰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섬진강이나 낙동강 하구보다도 20배에서 40배나 높은 상황. 그 제주 용천수 주변에는 한 880 마이크로몰 정도 나오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는 한 80 마이크로몰 질산성 질소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연안에서 나타나는 거에 100배, 많게는 1000배까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조류의 폭발적 증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이 마을에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곳만 그럴까요? 제주바다 연안에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품질 좋은 톳을 선물했던 바다. 이 마을에선 3년 전부터 톳 작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톳이 뭐 제주도 전체에서 그래도 아주 최상급이라고 할 정도로 톳 자체도 좋았고 또 물량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톳발 자체가 다 죽어버릴 정도로 톳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던 어떠한 해조류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돌이 다 변해버렸어요.
바닷속에서 익숙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누런 색깔에 만지면 뿌연 부유물. 이곳도 규조류에 점령당한 겁니다. 규조류에 포위된 이곳 조간대 바닥에는 해녀들도 본 적이 없다는 생소한 생물만 잔뜩 발견됩니다. 이게 한 몇 년 됐어. 이거 한 3, 4년 됐지. 이거 생긴 거. 갑자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생겼대? 돌리려면 뭐 이거 한 3개씩 막 달라붙었어. 규조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발견됐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보라 해상부치. 바다의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바닥의 각종 영양분을 먹어치우는 생물인데요. 바로 이 연안에 무언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에 특화된 딱 한 종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 다양성과 그 풍부도가 떨어지면 그 환경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연안 생태계의 변화는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연안에는 양식장 배출수와 용천수가 있습니다. 인근에선 열화상 카메라에 나타날 정도로 차갑고 거대한 물줄기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이 용천수를 포함해 인근 양식장 배출수까지 모두 6곳에서 물을 채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염분이 10% 정도 섞인 물은 무려 2000 마이크로몰이나 됩니다. 오히려 양식장 배출수보다 100배나 질소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담수가 50% 섞인 해수의 규소 함량 역시 일반 연안의 35배나 됩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지하수의 영향만으로 연안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규소 함량이 높은 게 지하수고, 육지에서 이렇게 그 유출되는 기저 유출 지하수가 해안에서 만약 유출된다면 그런 지역은 주변에 있는 앰비언트 해수, 즉 주변의 지하 해수보다 규소 함량이 높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해양 조류의 군집 군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조류로 뒤덮인 연안. 우리는 이곳을 더 깊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해조류를 채집하고 수중에서 물도 채수합니다. 제주에서 채집한 바닷물과 플랑크톤 분석이 한창입니다. 이 시료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엉켜 있어요. 와편 모조류인 오스트레옵시스 오바타. 최근 제주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 종의 서식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가장 많이 확인됐는데 사실상 계절을 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름마저 생소한 이 플랑크톤.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껴있잖아요. 이미 지중해에선 큰 골칫거리로 이슈가 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 오스트리옵시스 오바타라는 종은 지중해 연안에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종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해변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의 사람이 독성에 중독이 돼서 인명 피해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종이 얼만큼 나왔을 때 해변을 폐쇄를 하고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Comme Morgane, ils sont des dizaines à décrire un phénomène étrange depuis une semaine sur le littoral basque. Picotement des yeux et de la toux, survenant après être allés se baigner ou être restés allongés sur le sable. Devant cet état de fait, les autorités décident... 지난 8월 10일 해수욕객들을 급히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C'est dommage, on vient d'arriver en congé, mais c'est ainsi. Et on va aller marcher, on va faire autre chose. Il y a tellement de choses à faire ici que l'eau, on verra plus tard. 원인은 제주에서도 발견된 오스트리옵시스 오바타 밀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엔 이탈리아에서 수백 명이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팔리톡신 계열의 독성 때문입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사업단에서 이 종을 새로운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을 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제안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이 수온 상승과 더불어 영양분이 많은 바다를 너무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8년간 전국 연안의 질소와 규소 평균 함량을 보면 제주가 전국을 압도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제주 바다는 그런 환경을 이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에서 채집한 시료에선 더욱 놀라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녀석들이 발견된 겁니다. 오스트리옵시스 라벤스로 추정이 되는 종으로 국내 미기록종이고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발견이 되고 있던 오스트리옵시스 오바타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 나온 한 논문.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을 낮추자 이 와편 모조류의 독성도 감소됐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할수록 독성도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제주 바다의 변화. 이미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위협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육상과 바다의 연결고리인 제주 지하수. 지하수는 풍부한 연안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지만 망치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육지에서 들어가느냐가 해양의 생물 생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육지에 1000배 희석이 돼도 해양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주섬 전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 매일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됩니다. 제주 전체를 항공 촬영해 보면 연안 표층 온도가 낮은 구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장기간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보다
단기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안은 기후변화보다는 육상물질이 수송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안은 90% 정도는 지하수에 의해서 생태계가 좌우되는데 이 90%의 그 지하수가 만약에 망가진다면 그 기후변화보다 훨씬 빨리 더 큰 영향으로 다가오겠죠. (100m) 넘는 긴 배관. 육상 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오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당수의 육상 양식장에선 유입구 배관을 보다 먼 바다로 연장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런 공사를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한 100m 이내, 저기 이제 섬에서 100m 이내 육지에서 그리고 수심은 한 10m 이내로 해수 인육관을 깔아서 취수를 했었는데요, 양식장에서. 이제는 바다가 연안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400m, 500m, 수심은 한 20m 이렇게까지 나가서 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나 각종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해도 드넓은 바다가 희석시켜주지 않을까요? 그 바다가 무조건 희석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착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육상에서 배출된 물질이 어떻게 희석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밀물과 썰물, 흐름에 따라 오염 물질들은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괄이 연안에서 가까운 한 500m에서 1km 이내의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조류 운동만으로 약 20일 이상 체류하게 됩니다. 제주도 연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름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육상오염 물질이 유입됐을 때 제주도 연안으로부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희석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제주도 주위 연안을 머무르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가 수평적으로 연안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 지속적으로 방류될 경우에는 혹은 유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수로 인한 연안 오염이 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안 체류 시간의 비밀.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했습니다. 최근 연안 체류 시간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도 발표됐습니다. 이오테오 해수욕장으로 공급되는 해저 용춘수의 용존 무기 질소 농도는 하루 4만 몰. 신양 해수욕장은 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팔에는 신양 해수욕장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체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만의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지속적인 영양용 공급이 계속 농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생물들이 그 사이에 토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육상 오염과 연안의 체류 시간.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선 연안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이 많은 것을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4년 전 축산 폐수가 흘러들면서 발견된 이 용암 동굴은 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곳에서 너무도 쉽게 확인되는 돼지털과 분뇨의 흔적. 정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표와 가까운 1대수층의 수질은 여전히 먹는 물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자칫 우리가 마시는 깊은 지하의 깨끗한 물, 생명수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 예를 들어 1이라는 비용이 든다면 오염 정화에 100이라는 걸 투입을 하더라도 이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비용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자연이 이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높이가 크게 같이 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양에 과도하게 뿌려진 질소. 이것들은 암모니아와 아질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소를 만들어 지하수를 산성화시켜 버립니다. 이럴 경우 암석의 광물질이 더 쉽게 녹아들게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무암질 암석이기 때문에 pH가 좀 높잖아요. 자연적인 물에서는 이제 그 물이 하류구 배 쪽에서 질산기수의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혼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 H+ 이온에 따라서 이제 산성화 문제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pH가 뚝 떨어지게 되죠. 한 6점 얼마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의존한 생태 시스템. 제주 땅 속에서 수십 년을 머무는 제주 지하수의 체류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수는 파괴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려 놓기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일어나는 재앙을 늦출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도심지 면적은 크게 늘었고 제주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대인 중산간 지역의 경작지는 22년 만에 해발 400에서 600m 사이는 50배나 600m 이상도 25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간 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 변화 추이를 보면 최대 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안변 용천수가 해안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중산간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간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사실 놀란 거는 중산간 지역 다니다 보면 경작지가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축산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이나 호텔 이런 휴양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1대수층, 2대수층, 3대수층이 아니라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제주 중산간의 위협 요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땅을 뒤덮은 시설 하우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은 62제곱킬로미터나 돼 축구장 8,800여 개가 넘고 마라도 면적의 200배나 됩니다.
이렇게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는 건 사실 농민들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농가 중에 한 70, 80%가 다 하우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노지에서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노지 강귤이랑 하우스 관련된 그쪽에 나오는 작물이랑 한 7배, 6배 차이 납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난 시설하우스. 여기서도 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 감귤에 비해서 최대 30배 이상 더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1년이면 그냥 하우스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거기에 꽃 같은 그 관정은 같은 관정인데 거기서 쓰는 농가 수는 많아 버리니까 그걸 나눠 먹다 보니까 물량이 사면 모자랄 수밖에. 이런 악순환 속에서 지하로 함양돼야 할 아까운 빗물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연안입니다. 토사와 오염 물질을 그대로 아는 채로 말입니다. 토양을 운반시키는, 그래서 해안 쪽에 퇴적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울러 토양을 통해서 유출하게 되면은 연안 해양 생태계나 또는 그 폐류 등에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투수층의 증가로 갈 길을 잃은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 하천을 더 굽고 더 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10배는 더 와. 비 와서 내려가는 물이. 옛날은 자연 그대로 이렇게 이 내를 넓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자연 그대로 바위도 있고 하면 그런 틈으로 다 조금씩 갈라도 하잖아. 이제는 쫙 해놓으니까 뭐. 제주 연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가 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연안 바위는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날로 가혹해진 연안 환경에 생물들이 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한 제주. 그 축배의 현장에서 연안은 급속도로 소멸했습니다. 지난 1995년 1만 톤이 넘었던 제주 연안 해조류 생산량은 불과 25년 만에 무려 800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 연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조류 숲의 상태가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본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어떤 물질들이 해조류 숲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어떤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후 변화로만 해석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들. 서서히 나타났던 그 여파는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안수의 청정성은 뭐냐면 육상의 청정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산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 인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안에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연안에서 그거를 어느 농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는데 어느 이상의 임계점이 넘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정착해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지금 통계 자료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상의 오염을 줄이는 일이 연안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거는 이렇게 해서 하고 제주에선 최근 10년 동안 37억 원이나 들여 10여 건의 지하수 학술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지금 하지만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지하수와 연안의 관계에 대한 용역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그 제주도청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가 이걸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연구비를 잘 안 줘요. 왜? 지금 당장 오염이 안 된 건데 이게 오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런 연구를 하냐 그러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지하수가 95% 이상 하나밖에 없는 상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존을 장기적으로 보존을 해나간다면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제주 지하수가 처한 위기 상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선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수는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청정한 깨끗한 이미지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행정에서 상당히 좀 더 보수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과시키길 좀 꺼려하는 이런 현대에 조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혼자만의 결정해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관리자 간에 서로 협력하에 상호 협력해서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있는 거대한 만. 어선이 긴 줄을 매달고 갯벌 바닥을 이리저리 끌고 있습니다. 올라온 그물에 가득 찬 것은 새꼬막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죽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고기만 걸지 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요. 조그만 바지선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사한 꼬막을 선별하는 중입니다. 활기가 넘쳐야 할 선별장 분위기도 어둡기만 합니다. 선별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 모두 빈 꼬막 껍질뿐입니다. 폐사가 80~90%가 폐사가 됐어. 그래서 양식 어민들이 죽을 때기. 이 지역의 명물이었던 꼬막이 폐꼬막 껍질로 산을 이룰 정도입니다. 폐사의 원인도 알 수 없어 어민들의 걱정과 한숨도 함께 쌓여갑니다. 이렇게 와서 검사를 해봐도 여기까지 답을 안 주니까 뭐 저희들도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네요, 시방.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해답이 나와야 뭐 이걸 좀 그걸 견제라도 좀 노력을 할 거인데 아직까 답이 안 나오니까. 32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여자만에는 하루 1,600만 톤, 하천수 유입량의 4배나 많은 해저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자만 영양분의 가장 큰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남해 갯벌의 조개 생산은 SGD, 즉 해저 지하수 유출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갯벌의 뻘 시스템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면은
일단 습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영양염이 공급이 되고 온도가 일정하면서 그 새꼬막만 아니라 바지락 온갖 생물들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또 빨리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잘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하수 시스템이 어떤 파괴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수가 미치는 바다의 영향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육상과 연안. 하나하나 개별의 것이 아닌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과 정책으로 큰 그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물은 흐르기 때문에 물을 특별한 단위 매체, 단위 수체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유럽 같은 경우는 따라서 육지 쪽에 있었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기저 유출되면서 해안에 유출되는 지역에서 뭐 예컨대 육지에서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되면 뭐 해수욕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성 위해성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실제 통합 관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통합 관리는 수체 단위 공간, 분포하는 공간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제주에서 용천수가 많기로 유명한 한 마을. 하지만 이 마을에서도 수년 전부터 지역 특산물인 곽지대합, 즉 계량조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용천수가 나오는 곳마다 지천에 널려있던 계량조개는 해녀들에게도 아득한 추억이 됐습니다. 우리 각지는 여름 작업 계속 겁주게 8월 15일까지 하니까. 딴 데는 여름 이거 언제부터 좀 대합이 사라졌어요? 한 6년 된 것 같아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6년 됐어. 사라진 계량조개를 찾기 위해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껍질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곽지대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안에서부터 이제 많이 개체수가 감소해가지고 지금 한 14m까지 이 죽은 폐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 단서인 지하수.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 15m 깊이의 바닷속. 처음 보는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해양 플랑크톤과 각종 입자들을 모아 연안의 영양분 흐름 등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연구가 이제야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아직 연안을 잘 모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많은 것을 주기만 할 것이라는 착각에 방치해왔습니다. 영양염들을 육상에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바다로는 그냥 갑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강에다가 비료도 투석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오줌도 싸고 있고 똥도 싸고 있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게. 그것들이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환경은 역으로 사람들한테 올 겁니다. 수정을 엄청 할 것 같은데.
양식장에서 키워낸 어린 종자를 뿌려야만 최소한의 종 보전이 가능한 안타까운 현실. 오분자기가 꿈꿨던 고향 바다는 지하수와 바닷물이 뒤섞인 풍성한 연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지금의 고향 바다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평적으로는 연안선으로부터 약 한 500m 이내의 거리, 이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상오염 물질의 총량을 제어하지 않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제주도 연안은 원인 불명의 어떤 그런 환경 악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지금도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만큼 지금 힘들고 너네들이 좀 알아줘라라는 어떤 몸부림. 복잡하게 얽힌 제주의 생태계. 우리는 지하수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의 전체적인 산업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이든가 아니면 그 생태계까지 다 지하수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 지하를 소홀히 했을 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해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소멸의 화살은 이제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바다의 역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